자, 어느덧 20강이네요. 오늘은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전 시간에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 그리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나오게 될 박목월 시인과 박두진 시인도 느낌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 잠깐만 됐다. 이 조지훈 시인가. 근데 막 그 뭐랄까 차이점 막 그런 것을 밝히려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요 시인은 이런 시인이구나 정도 파악해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인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박목월 시인. 여기 곤방대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담배를 말아서 저 곤방대에 피웠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 담배 피는 사진 있던 그 시인이라는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진을 일부러 좀 정해봤어요. 이건 근데 예전에는 그냥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박목월 시인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네 작품, 나무, 가정, 나그네, 이별 오늘 다 볼 거고, 그리고 산도와 일, 청노루는 이따가 숙제 관련해가지고 드리긴 할 건데 별로 숙제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일단 뭐 이따가 숙제 받아보고 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6작품 정도를 볼 거고 그리고 2019학년도 수특에 박목월 시인의 만수라비의 충문이 있어요. 그 시 궁금한 학생들 꼭 요청해가지고 강의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시 요청해가지고 보시도록 하고요. 시인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갑시다.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찬가를 1972년도인가에 그 작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뭐 권력에 아첨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시인은 이 가난한 이 박목월 시인의 요 대통령 찬가 작사를 한 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시인이 평가를 하기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선택이다.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어떤 행위 자체만 저도 그쪽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도 생각을 좀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 그 삶에서도 가정을 굉장히 위했어요. 막 그런 일화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아들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인가 거기 교수가 됐었을 거예요. 박목월 시인 아들이 장남이 그 아들이 이제 다른 아들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들이 만화책이 보고 싶다 그랬는데 만화책을 사줄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화책 버려져 있는 거를 보따리에 싸들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아들이 영화였나? 그런 지금으로 치면 영화관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관이 지금처럼 막 보안이 철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담장 쳐놓고 그 안에서 막 상영하고 막 거의 그런 정도였는데 개구멍이 있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이 있는데 그 개구멍으로 아들을 넣어가지고 영화 보고 와라 하고 그 개구멍을 사람들이 못 알아채게 아들이 영화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개구멍 앞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 앞을 지키거나 그 정도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큰 시인이었어요. 이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고 리듬감 있는 시를 썼습니다. 간결하고 리듬감 있는 시를 썼고 이거는 좀 이따 보면서 알게 될 거고 청록집
청록집에 대해서 우리 이전 시간에 조지훈 시인 보면서 이야기를 간단히 했었죠. 대부분 일제 말기에 쓰여졌고 자연을 소재로 가혹한 시대를 견디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라고 하지만은 우리 오늘 볼 것 중에서 청록집에 실린 시에서는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서는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 같은 경우를 딱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가혹한 시대를 견디려는 의지 자체가 겉으로 표상되어 있지는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박목월의 시 전체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떠한 의지를 표면적으로 막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막 기다리겠다. 나는 간절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좀 더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청록집 수록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날 경우에 여러분들 다 검색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읽겠죠?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청록집에 실린 시죠. 오늘 볼 시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시인데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 중기, 후기 시별로 분위기가 좀 다른데 굳이 그것까지 막 알 필요는 없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죠. 술 익은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그리고 지훈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훈? 조지훈 시인의 이름이에요.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이라는 시가 박목월에게 주는 시라면은 이 시에 대해서 답가의 형식으로 이 나그네라는 시를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두 시, 완화삼과 나그네 두 시 모두 완화삼 굳이 지금 보진 않을 거예요. 두 시 모두 이 나그네의 정처 없는 유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좀 볼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걸 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써 제낀 것 같죠? 근데 의미가 나름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아이고 펜 떨어졌다. 필기를 좀 해볼까요? 봅시다. 자, 우리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제목이 나그네고 이거 다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그네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밭을 일구고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나그네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쵸? 그리고 술 익은 마을마다 술을 담그잖아요. 원래 예전에 우리 지금은 뭐 술을 사다 먹으면 된다 이런 막 사다 먹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 팔고 그래서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술을 다 담궈 먹었어요. 술은 담그고 나서 바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술을 술 빚느니 치읓인가? 지읒이지? 술을 빚다. 지읒 맞나요? 맞지? 술을 빚을 때 술을 빚는 것 자체를 나그네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술 익은 이 느낌도 나그네랑은 사실은 먼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결국 구름에 달 가듯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런데 여기서는 1년, 2년이 이미지가 대비가 되죠. 그리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여기는 같은 말이죠.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을 정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밀밭길도 보지만은 그 밀밭길에 정착할 수도 없고 그냥 외줄 남도 300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런 농사 짓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좀 아쉬운 생각도 하지 않을까? 뭐 물론 나그네의 삶을 결정한 자기의 결심이 있었겠지만은 그게 결심이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불가항력
목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그네가 이렇게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신의 신세, 처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자기가 가야 될 길. 그런데 마을마다래요. 그러니까 마을 하나가 아니라 마을마다 이렇게 술 읽는 그런 마을들을 거쳐가는 거야. 이 남도 300리의 길을 가면서. 그런데 나그네가 봐요. 자기가 정처 없이 고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 지금 나그네가 돼봅시다. 이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술 빚는 그런 마을들, 술 익는 냄새가 만약 나거나 그런 마을들에 정착해 있는 행복한, 편안한 그런 삶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씁쓸한 느낌을 가지게 되진 않을까요? 그쵸? 그 나그네가 그런 마을들, 자기의 신세와 대조된 그런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보기에서 나그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히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와 있는 것들로만 판단을 하자면 지금 이 시 자체, 내재적으로 시 자체만으로 뭐죠? 왜 까먹었죠? 절대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밀밭길과 술 읽는 마을은 어찌됐건 간에 이 나그네의 현재 입장과는 대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과 대조되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1번 우월감, 2번 박탈감, 아쉬움, 만족감 요 정도를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실 보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보기가 제시가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제대로 된 지붕에서 잠도 못 잘 거고 따뜻한 밥도 잘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쉬운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나그네의 부정적인 안 좋은 슬픈 마음을 저녁놀이 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아무리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길은 외줄기고 남도 300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는 구름에 달 가듯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 역시 크게 차이가 없는 시예요. 사실 요 정도 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되게 예전에 됐어요. 그렇게 특별히 볼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최근 기출된 애는 2010 아이고 씨 어디 갔냐? 펜이 자꾸 떨어지냐? 으아. 사실 가장 최근에 기출된 애는 얘예요. 2017학년도에 2017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시예요. 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도 풀 건데, 나머지 다른 세 작품 기출된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2005학년도 이전에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나무 이것부터 봅시다. 요거 되게 어려워 보이고 아니면은 별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 자체를 읽음으로써 찾아낼 수 있는 의미들이 꽤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필기하면서. 보시면은 자, 집중하셔야 될 게 시간, 공간의 흐름순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봅시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둘 다 지명이겠죠? 가는 어느 들판에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한 그루 늙은 나무가 있어요. 수도승같이 묵중함. 이 묵중함이라는 단어는 굳이 뜻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뜻을 원한다면은 요 두 개 따로 쳐가지고 스스로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날은 어제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갔죠. 조치원으로 도착했겠지. 그치?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고, 이 다음날도 볼까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죠? 온양에서 서울. 4개의 시점이 나뉘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조치원에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입니다. 마을 어귀고 얘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는데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멍청, 그리고 어설픔, 그리고 추워 보였대요. 그리고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뭐 산마루. 여기에서는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장장 2시간에 걸친 회의를 하고 오느라고 영상을 잠깐 중지시켰었는데, 산마루까지 얘기했죠, 우리? 산마루에서 그들이 뭐예요? 나무들이죠. 나무들이 멀리 서 있었어요.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운 파수병, 뭐 경비병, 근위병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내 안에 나무가 자리를 잡았대요. 근데 이 그들이 어떤 그들일까? 묵중한, 그리고 침울한, 그리고 고독한은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얘들이 침울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이 묵중하고 침울하고 외로운 이 나무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리고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 묵중함, 침울함, 외로움, 이런 나무들에게서 느낀 이런 감정들이 나와 동화됐다는 말이죠. 요 시는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어떤 여정에서 보게 된 나무들에게서 느낀 감정이 그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 감정이 내 안에 배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 가볼까요? 다음 시가 아니네. 문제네요. 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니까 풀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나무만 볼게요. 가는 볼 필요 없고, 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가는 볼 필요가 없고, 이것만 볼게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나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시 읽었으니까. 자, 가 볼 필요 없고요.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서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자, 가는 볼 필요 없고, 나의 화자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잉? 잘 모르죠. 근데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는 말에 나무에게서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보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틀렸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들이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이것이 좁히려 하고 있냐는 거지. 좁히려 하고 있는 어떤 시도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예일 거고요. 나머지 봅시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서에 공감한다고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 뭐라고 했죠? 동화됐다. 맨 마지막 연에서는 동화됐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시 봐볼까요? 근데 문제를 풀었으면 답을 확인을 해야 돼. 요거는 답을 확인을 하고 갑시다. EBS에서 기출문제 2017학년도 9월 모평 정답. 이 몇 번이죠? 20번이네요. 여기에 이제 보이죠? 보이나요? 네, 2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시 볼까요? 가정. 요시도 잘 읽어주면은 느낄 만한 점들이 꽤 있어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자, 지상, 현관, 들간, 어느 시인의 가정. 이렇게 계속 이꼬르가 되죠.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시인, 박목월 이 시인, 이 화자의 가정에는 9켤레의 신발이 있다고요. 알전등이 켜질 무렵. 전등을 우리가 언제 켜죠? 저녁에 켜죠. 그러니까 저녁에 귀가했을 때 본 집인 겁니다. 내 신발은 19문 반. 요게 신발 사이즈예요. 예전에 신발 사이즈 재는 단위예요. 내 신발은 이 정도 사이즈다.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하루 종일 힘든 삶을 살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들 옆에 집에 돌아온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신발을 벗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 옆에 벗으면 6문3 거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코가 납작한 막내의 신발을 막내로 의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막내의 신발을 보면서 막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묻는, 미소하는. 근데 여기에서 눈과 얼음의 길을 걸었는데 미소를 해요. 힘들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는 가장은 힘든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항상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어떻다 하면서 부인한테 어머니한테 막 토로하고 자식들한테 막 신세한탄하고 그런 아버지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힘들지만 집에 돌아왔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웃어요. 그런 씁쓸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얼굴을 보래요.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봐봐.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 이것도 역시 힘든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 지상, 이 현실, 이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 그리고 연민한 불쌍한 삶의 길, 누구의 삶? 화자 자신의 삶이라고, 화자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스스로를 연민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자아인식, 현실인식?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신발, 19문 반이라는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우리 막내둥이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자아인식, 현실 이렇게 용어로 정리할 필요 없이 나는 아버지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에 모인, 불 뗄 때 가장 따뜻한 곳이 아랫목입니다. 이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우리 새끼들, 할머니들이 손주들 할 때 우리 강아지 이러죠. 이 강아지 같은 것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귀여운 내 새끼들아, 이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으로 벽,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힘든 하루를, 이 힘든 삶을 보내면서 결국 너희들한테 결국 내가 다시 왔다고, 너희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세 개 전부 다, 세 문장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왜 어설프다고 했을까요? 현실과 이 시인이,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시를 쓸 때 현실하고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현실, 이 시인의 현실은 어떻다고 했죠? 시인 처음에 설명할 때 들어갔었어요. 이 부분.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이 궁핍한 삶을 개선하거나 타개하지는 못하고 어찌저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어설픈 느낌의 아버지, 내 가장이라는 내가, 어설픈 가장인 내가 존재한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앞에서 웃어.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다 지워버렸네.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웃는다기보다는 이런 힘든 삶 속에서도 가족 앞에서 웃어 보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먹먹해지는 시죠. 요런 시입니다. 그 다음 시 후딱 하고 끝냅시다. 자,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지금 이승하고 저승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제목도 이별가죠. 이별, 어떤 이별일까요? 사별한 거예요. 죽어서 떠나보낸 거죠. 보통 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공포 괴담 이런 거 보면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노는 게 엄청 재밌었대. 재밌어가지고 강기슭에서 놀아.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되게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꿈속에서 나는 즐거웠단 말이야. 그렇게 놀다가 그럼 우리 쩔로 가서 계속 놀자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얘야! 가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는데 계속 이 사람을 유혹하고 계속 강 건너가자고 유혹을 하고
그런데 결국 할머니가 계속 불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요.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나를 유혹하던 사람이, 나랑 같이 놀던 사람 얼굴이 변해가지고 악귀처럼 변해가지고 일로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깬 다음에 악몽이었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 공포 괴담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강이라는 게 뭐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공포 이야기의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편 강에서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쵸?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 이게 뭔 말이야? 나의 목소리도 어찌됐건 여기서 바람에 날려요. 뱃머리, 아직 배를 타고 출발하지는 않았어. 내 목소리도 어찌됐건 바람에 날려가지고 서로 잘 안 들려. 그쵸? 근데 뭐라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밧줄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만으로 보면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 년까지 봐줘야 됩니다. 하직이라는 단어가 뭘까? 무언가를 끝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뜻도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무언가를 끝내고 이별한다,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별 인사를 하지를 말자고, 그만큼 떠나보내기 아쉬운 감정이 좀 느껴지죠. 그러면은 결국 밧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데 이 시에서 나타나는 거 뭐예요? 이승과 저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과 저승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밧줄인데, 이 밧줄이 시간이 흐르니까 삭으면 어떻게 돼? 줄이 끊어지죠. 그 연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둘의 관계가 삶과 죽음으로 갈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이게 뭐예요? 그냥 갈대밭에 바람이 불고 있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인연은 죽음 앞에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카노 또 안 들려. 네 흰 옷자락이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흰 옷은 보통 여기서도 죽음을 상징하는데 네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 다음에 숨겨진 말은 뭘까요? 만나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만나자. 하지만 인연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너와 내가 죽음으로 이별한 이 시점에서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처럼 속절없고 우리 둘이 다시 지금 당장 이어질 수는 없어요.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은 하고 있으니까 오냐 대답은 해주죠. 그러나 내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떠난 사람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말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대화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화하는 요런 느낌으로 죽어서 떠나보낸 어떤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삶과 죽음은 이미 갈라졌고, 동아밧줄이 사가 내려가지고 끊어질 정도로 갈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쉬워서 부르고는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서로 아쉽고 소중하게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는 갈라졌으니까 정말이지 슬프다,
하지만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우리 만나자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헤어진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된 거 전부 다 봤고요. 시를 읽어봤고 숙제예요.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시인 설명할 때 청로루 산유와 요 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근경과 원경, 근경과 원경이라고 하지 말고 근경과 원경이라고 하지 말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두 시입니다. 이 두 시 직접 찾아보시면서 느끼셔도 되고, 그리고 자료 요청해가지고 달라고 하셔도 돼요. 달라고 하시면은 원경, 근경, 시선 이동 개념 정리까지 전부 다 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대신에 그걸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페이지에 필기하고 제출하고 검사를 받고 나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 그냥 주면은 안 하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손으로 쓰고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